안녕하세요. 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 생명권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문은 읽어보고 가야겠죠?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도 나가기에 앞서서 지금 보고 계시는 강의안이랑 이 화면이랑 조금 순서가 다르잖아요. 생략된 부분들이 좀 있을 건데요. 뭐 헌정사, 연역이나 학설, 쟁점 이런 것들은 예, 좀 빼놓고 중요한 거 위주로 살펴보려고 이렇게 구성을 했으니까 진도 잘 순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일 먼저 제10조의 법적 성격 혹은 기능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첫 번째, 객관적 법 원리, 헌법 원리로서 기능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밑에 내용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국가가 왜 존재하는데?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이죠. 거기에는 당연히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들어가겠죠. 사실상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인간 존엄성은 최고의 객관적 규범이자 헌법 구성 원리로 작용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가 권력은 여기에 구속된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보장하고 보호하는 방향으로 국가 공권력이 행사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엔 이 얘기가 한계 규범성이랑도 이어져요. 그래서 기본권을 제한을 함에 있어서도 인간 존엄성을 제한할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은 명시적으로 이 조항은 바꾸지 마세요 라고 하는 개정 금지 조항은 없어요. 그렇지만 너무 당연하게 인간 존엄성에 대한 보장을 없앨 수는 없겠죠. 그래서 헌법 개정의 한계로 작용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헌법 해석 기준. 이것도 마찬가지. 최고의 객관적 규범이기 때문에 요거에 맞춰서 모든 법 질서를 해석할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국가의 구성 원리이자 기본권 제한의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한계 규범으로 작용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오케이. 너무 올바른 얘기고 당연한 얘기예요. 다음은 얘가 문제가 됩니다. 주관적 권리로서의 인간 존엄과 가치. 우리 헌법을 보면 뭐 사생활의 자유, 직업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이렇게 있잖아요. 구체적인 기본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말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만을 가지고 권리성을 주장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 게 이 내용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주관적 권리로서의 인간 존엄과 가치. 요거에 대해서 또 헌법학자들은 해석적으로는 다양하게 말씀을 하세요. 인정한다, 인정 안 한다 이렇게 보는 견해들이 있는데 중요하지 않아요. 헌법재판소는 인정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헌법재판소는 헌법 원리로서의 성격을 인정하면서 주관적 공권성으로 성격도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엔 주체. 오른쪽으로 오셔서 주체 볼 거예요. 주체. 인간 존엄성은 여기 이름부터 인간이죠. 인간의 권리이기 때문에 국민도 되고요. 외국인도 되고요. 어린아이도 되고요. 뭐 수용자도 되고요. 생명체라면 자연인이라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태아 같은 경우에는 뭐 제한적으로 태아의 생명권 주체성을 인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 또한 인간 존엄성 조항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때 그럼 법인은요? 가 문제가 되거든요. 법인 같은 경우에 이 조항 자체가 인간 존엄성인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인데 법인은 당연히 인정이 안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법인은 인정 안 한다는 게 압도적인 다수설입니다. 그런데요, 판례에서는 될 수 있다고 봤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구체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명예권이라는 걸 도출을 하거든요. 헌법재판소는. 법인도 어찌 보면 명예라는 걸 가질 수 있다라는 논리로 이렇게 인격권의 주체성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한테 욕도 많이 먹어요. 욕도 많이 먹었고 하다못해 이 헌법재판소 판례에 반대 의견도 있었어요. 반대 의견에서는 이 인격권이라는 것 자체가 자연적 생명체, 인간을 전제로 하는 건데 이걸 왜 법인에다 갖다 들이미냐? 이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 강의안에 써 있죠. 그 김종대 재판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다음은 그러면 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도출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가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뭐 이론적으로 들어가면 침해받지 않을 권리. 잠깐만요. 침해받지 않을 권리. 뭐 적극적으로 보호받을 권리 이런 게 있는데 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냥 일반적 인격권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명예권, 성명권, 초상권 등이 있습니다. 초상권은 말 그대로 내 얼굴, 그리고 성명권은 이름이죠. 이 이름에는 개명, 내 이름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권리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여기 명예권에다가 별표 하나 치실까요? 그 강의 안에 나와 있어요. 판례 보시면 이 명예는요, 내면적이고 주관적인 평가를 얘기하지 않아요. 객관적이고 외부적인 평가를 말하는 거다라고 헌법재판소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제한인데요. 아까 요 바로 옆에 여기 볼까요? 이렇게 이 인간 존엄과 가치를 주관적 권리로 인정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대해서 학자들은 견해가 나뉜다고 했죠. 헌법재판소는 인정을 했지만 그래서 주관적 권리로 인정을 안 한다는 학설의 입장에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제한할 수 있다라는 문제가 성립하지 않아요. 애당초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또 반면에 권리성을 인정하시는 학설의 입장에서는 제한을 할 수 있다, 안 할 수 있다, 뭐 할 수 없다 이렇게 견해가 또 나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술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론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교통정리가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헌재도 어떻게 딱 판례로 얘기해 주진 않았어요. 제한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았는데 뭐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우리 생명권도 이 헌법 10조에서 도출이 되는 내용인데 사형제랑 관련된 판례를 헌법재판소가 다루면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서 기본권 제한될 수 있다라는 논리를 생명권에도 적용을 시키는 것으로 볼 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제한 가능성을 부정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학술적인 얘기
좀 다룰 때는 그냥 필기하지 마시고 흘려 들으세요. 시험 문제는 지금 보고 계신 강의한 내에서만, 그리고 보고 계신 화면 내에서만 출제를 할 거기 때문에 그냥 아,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정도로만 가볍게 흘려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제 다음은 행복 추구권입니다. 조문은 안 읽을게요. 아까 읽었잖아요. 그죠? 여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행복이라는 게 참 추상적인 의미예요. 사람마다 갖고 있는 가치관마다 다르게 이해될 수 있는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학자마다도 이 행복을 추구하시는 이라네. 정의하는 분들마다 좀 얘기들이 달라요. 헌법재판소도 뭐 딱 행복이 뭐다, 법적 정의가 뭐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개개인이 그 만족감을 느끼는 행동을 할 권리 정도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법적 성격을 가지고 학설들은 열심히 대립을 합니다. 요거를 권리로 인정을 할 거야? 이렇게 구체적이지 못한 추상적인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헌법재판소는 인정을 합니다. 권리야. 권리긴 권리인데, 여기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해조잉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해조 안 돼. 쓸까요? 어딨어? 아예 안 쓸게요, 여러분들. 해조 안 됩니다. 해조 안 되고, 내가 뭔가 원해서 행동하려고 하는 거를 국가가 방해하지 마, 간섭하지 마, 라고 할 수 있는 방어적 성격을 강조를 합니다. 그 다음은 조금 뒤로 와서 다른 기본권과의 관계, 이 기본권 경합의 문제인데요. 기본권 경합이 뭐냐면, 그러니까 1인의 복수의 기본권이 제한될 때, 예컨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행복 추구권이랑 뭐 직업의 자유라고 할까요? 직업의 자유가 함께 제한됩니다. 청구인 입장에서는 직업의 자유도 침해했어요. 행복 추구권도 침해했어요. 라고 주장을 할 경우에 어떻게 판단을 할 거냐? 헌법재판소가 어떤 기준으로 뭘 가지고 판단을 할 거냐가 문제가 됐었었는데요. 결론만 말씀드리면요. 형광펜, 행복 추구권은 보충적 기본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행복 추구권이랑 다른 기본권이 함께 들어왔을 때는 요거 안 다루고 얘만 다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앞으로 와서 행복 추구권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행복 추구권도 모호한 개념 탓에 일률적으로 정의하고 유형화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것들을 인정하고 있는지 판례로 봐야 돼서 보시면 요 두 가지 그냥 크게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입니다. 말 그대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리고 내가 행동하기 싫으면 안 할 권리도 포함이 되겠죠. 뭐 그런 얘기입니다. 중요한 거.
옳고 그름, 뭐 정의, 도덕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당사자가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고 혹은 행동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 행위도 일반 행동 자유권에 포함은 됩니다. 제한이 될 뿐이에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반적 행동 자유권이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서 구체적으로는 사적 자치의 원칙과 계약의 자유, 내가 자유롭게 계약을 하고 우리끼리 해결하고 이런 자유들이 구체적인 권리로 도출이 되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결정권입니다. 자, 위에서 살펴본 일반적 행동 자유권이 행동 말 그대로 내가 행동하거나 행동하지 않을 자유를 조금 강조하는 측면이 있다면 자기 결정권은 이름처럼 결정의 측면을 부각하는 게 좀 특징이에요. 그래서 뭐 다양한 것들이 자기 결정권의 범위 안에 포함이 되겠죠. 뭐 신체에 관한 자기 결정권, 생활 양식, 뭐 성적인 거, 소비자, 내가 뭐 살지, 아이 낳을지 말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보호가 되는 그 내용으로 하는 것들입니다. 자, 그렇게 스스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에 대한 책임도 스스로 져야겠죠. 자기가 결정하고 행동한 만큼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책임의 원칙이 자연스럽게 함께 도출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넘어가 다음 생명권입니다. 생명권은요, 우리 헌법에 명시적으로 없어요. 그런데 너무, 너무 당연히 인정되는 근본적인 전제 조건이죠, 여러분들. 생명권, 생명이 인정이 돼야 인간의 존엄의 가치지. 뭐 같은 의미잖아요, 사실. 그래서 헌법재판소도 기본권 중에 기본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헌법상 권리로 당연히 인정을 합니다. 법적 성격은 국가가 내 생명을 침해하려고 해요. 그럼 방어할 수 있어야겠죠? 그 침해 배제를 청구하는 방어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번째로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에 기초해서 국가에 대해서 보호를 요청하는 보호 청구권으로서의 기능도 하더라 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녹음을 하면서 좀 살짝 현타가 왔는데요, 여러분들. 그 초장에 미리 얘기할게요. 저는 이 강의안을 만들 때 누군가의 설명 없이도 그냥 읽어보고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뭐 저 또한 지금 이걸 설명하면서 뭔가 대단한 걸 가르치지는 않아요. 그냥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요약하는 정도? 혹은 뒤에 나올 판례를 설명하는 정도만 얘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지금 제가 하는 설명이 좀 불만족스럽거나 뭐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하시면 그냥 직접 읽어보시고 이해해보시고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지금 다시 영상을 보시거나 아니면 다른 교수님들 교과서를 통해서 이해해보셔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넋두리였고요. 다시 수업으로 돌아와서요. 주체 여기 할 거예요. 나 주체. 생명권의 주체가 되려면 생명이어야 한다. 아, 이건 또 안 보이네. 그래서 당연히 인간이나 자연인이 생명권의 주체가 되겠죠. 법인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법인은 생명이 아니니까. 근데 문제가 이겁니다. 어디서부터 생명인데? 결국 이 시기의 문제, 우리가 이제 치열하게 대립하는 사회적 이슈인 낙태죄의 근본적인 전제입니다. 어디까지 생명인가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뭐 그런 건 낙태죄 이슈에 대해서는 차치하고요. 헌법재판소는 태아도 생명권의 주체가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밑에 있는 판례 중에 첫 번째,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된다. 반면에 배아, 초기 배아에 대해서는 생명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아닌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다음은 제한이에요. 제한은 여러분들 생명권의 근본적인 내용은 생이죠. 생명. 근데 이에 대한 제한은 생명을 없애는 죽음이에요. 그러면 제한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생명을 박탈한다. 그러니까 죽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이게 될까? 결국엔 이 생명권이라는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 아닐까? 그 문제가 되는데요. 요거를 조금 더 제도적이고 법적인 이슈로 다루면 결국 사형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는 겁니다. 사형제에 대한 논의가 결국에는 국가가 생명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 이러한 제한이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 생명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게 아닌지에 대한 문제로 나뉘어지겠죠. 그래서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쟁점, 생명권은 37조 이하 기본권 제한의 원칙이자 한계에 의해서 제한될 수 있을까? 헌재는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사형제 판례에서 무엇보다 보호되어야 할 가치인 건 맞아. 그런데 매우 중대한 공익을 지키기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인즉슨 생명권이라도 이 헌법 제37조 2항 기본권 제한에 의해서 제한이 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가져갑니다. 그러면 제한을 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럼 제한하는 게 기본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 아닙니까? 가 다음으로 논의가 될 수가 있는데요. 우리 헌법은 절대적인 기본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떠한 방식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라는 기본권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정하고 있지 않아서 이 생명권의 제한, 결국 사형, 생명의 박탈이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결론적으로는 생명권은 절대적 기본권이라고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명권을 제한하는 게 바로 다이렉트로 생명권이라는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수 의견은. 물론 이에 대해서 반대 의견들이 엄청나게 강하게 있었죠. 자, 이론은 여기까지 살펴볼 거고요. 이제 10조랑 관련된 판례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판례. 여러분들 이거 그 강의 안에는 그냥 판례에는 텍스트만 써 있는데
이 영상에는 조금 더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싶어서 이렇게 만화로 조금 만들어 봤거든요. 아, 저는 이게 AI로 이렇게 딸깍 하면은 다 만들어주는 줄 알았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프롬프트를 다 일일이 입력을 해야 이렇게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열심히 만들었다. 자, 그럼 판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태아 성별을 32주 전엔 알려주지 말라고 하는 성별고지 금지 사건입니다. 사실관계를 간단하게 봅시다. 부부가 아이를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초음파 검사를 받다가 애기 성별을 알고 싶잖아요, 부모는. 그래서 성별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의사가 의료법에 따르면 32주 이전에는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지 않도록 되어 있다.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부모들은 우리 아기가 아들인지 딸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알 수가 없었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 판례는 한 두세 개 사건이 병합되어 있는 사건인데요. 그 두세 사건 청구인 중에 한 분이 우리 학교 선배님이십니다. 변호사 선배님이신 분이 요거의 청구인이셨다. 그럼 판례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소원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기본권이 제한된다고 주장을 했고 받아들여졌을까요? 여기 밑에 있어요.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부모의 권리는 이와 같은 일반적인 인격권에 보호된다. 부모가 태아, 우리 자식의 성별을 알고 싶어 하는 접근할 수 있는 권리도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헌법 제10조를 바탕으로 이 의료법 조항을 판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판단은 제가 그 기본권 일반 이론 기초를 생략하고 지금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헌법소원 같은 경우에는 청구인이 내 기본권을 침해한다, 뭐 국가 공권력이 혹은 입법이 내 기본권을 침해한다 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판단을 이렇게 네 가지로 합니다. 대략적으로. 통상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 목적의 정당성. 과연 그 공권력 행위나 법률이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냐? 그리고 규제하는 방법이 괜찮냐? 피해의 최소성 같은 경우에는 그 규제를 함으로써 최소한으로 규제를 하고 있느냐? 법익 균형성은 말 그대로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재보는 거죠. 공익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면 침해가 아닌 결론을 이를 게고 원하는 공익에 비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서 사익이 너무 많이 침해가 되더라라고 하면 위헌 결정이 나겠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구조예요. 자, 그러면 이 의료법 조항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지 않는 의료법 조항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자, 먼저 목적의 정당성. 요거는 괜찮다고 봤어요. 왜냐면 이 금지 조항이 나온 취지 자체가 이 성별을 가지고 낙태를 하는 사회 현상을 방지하기 위함이었거든요. 만들어진 기원 자체가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막 남아선호 사상이 되게 강한 시절에는 뭐 딸이다 그러면은 아이를 지운다 뭐 이런 현상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안 좋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목적 자체는 괜찮다. 그런데 여기서 걸립니다. 방법의 적절성. 언제적 얘기냐? 남아선호 사상이
끝난 지는 오래됐죠. 뭐 옛날 분들이야 뭐 아직 갖고 있다 치고 우리 세대에 그런 게 좀 있나요? 없죠? 오히려 여아를 선호하지 않나요? 그래서 보면은 이 성별을 안다고 이 금지한 취지인 낙태 방지라는 목적이랑 관련이 거의 없다. 사회 문제는 맞지. 근데 요즘 시대에 말 그대로 누가 성별을 가지고 아이를 지우고 하냐 이 말이야. 방법이 틀렸어요.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방법의 적절성부터 위반됐다. 라는 결론을 가져갑니다. 아니, 방법부터 틀려 먹었는데, 그러면 당연히 그 대상, 부부들에게는 피해가 더 크겠죠? 규제가 과하다. 과도한 입법이다. 그래서 최소한의 한도를 넘어서 부모의 기본권을 제한한다. 과도하게 제한한다. 이꼴 침해. 결국에 리을 법익 균형성에서는 총평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달성하려는 공익. 아까 그 32주 성별고지 금지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낙태 방지와 태아 생명 보호에 비해서 대상자들의 사이. 내 자식의 성별 정보를 알고 싶어 하는 접근권이 더 크더라. 이들의 기본권이 더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더라. 그래서 균형성을 상실해서 과한 입법이다.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요 뭐 기준을 사실 헌법재판소는 기준을 조금 더 땡겨라 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어, 입법 개선으로는 그냥 의료법 조항을 없애버렸습니다. 예, 이 정도 이런 판례가 있다. 결론 한 줄 정리. 임신 32주 전 태아의 성별을 고지를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은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 접근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침해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판례 반반씩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왼쪽 판례 구치소내 과밀 수용행위 그러니까 소위 칼잠 사건입니다. 요 밑에 사실관계부터 볼까요? 이 청구인은요 그 선고를 받았는데 벌금 내라. 근데 안 낼 거면 노역장 구치소 들어가라. 라고 몸으로 때워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벌금 안 내고 구치소 들어가요. 근데 구치소 갔는데 너무 좁은 거예요. 사람을 막 구겨 넣어. 그래서 막 쭈그려가지고 잠을 자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렇게 꽉꽉 눌러 담아가지고 수용하는 행위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장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야, 그래. 보자. 보니까 16시간 동안 1제곱미터, 5시간 동안은 뭐 거의 1.2제곱미터였더라. 이러면 사람이 너무 구겨져 있는 거 아니야? 너무 과하다. 그래서 극심한 고통을 초래할 가능성이 너무나 크더라. 그래서 이렇게 꽉꽉 눌러 담아서 수용한 거는 청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 침해. 두 번째 판례는 수갑찬채 조사받는 모습 촬영을 한 것이 인격권을 침해하냐 안 하냐 입니다. 이 청구인은요 사기로 구속이 됐어요. 그래서 경찰 조사를 좀
받으려고 조사실에 갔는데, 근데 기자들이 취재를 하려고 하는데, 이 경찰이 그 조사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걸 허용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청구인, 이 범죄자가 수갑을 찬 채 조사받는 장면이 촬영이 됐어요. 그래갖고 뉴스를 탄 거죠. 언론 보도를 탔단 말이야. 근데 그게 모자이크를 조금 했겠지만은 그게 처리가 돼서 방송이 됐고, 그걸 가지고 이제 청구인이 헌법소원을 건 겁니다. 아니 뭐 신상공개 명령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지금 나도 그래도 내가 잘못은 했지만은 초상권이라는 게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경찰이 임의로 이렇게 허용을 해가지고 방송을 태우는 게 맞느냐? 내 일반적 인격권, 초상권을 침해한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거기에 플러스, 우리나라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방송을 타가지고 범죄자로 낙인이 찍혀버렸다 이렇게도 주장을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결론부터 말하면, 음, 맞다. 정구인 네 말이 맞아. 이거를 대국민적으로 알려야 될 공공성을 지니는 영역이라고 할 수도 없고, 어떠한 공익적인 이익을 생각해 볼 수가 없더라. 그래서 경찰관이 허용한 수급찬체 기자들의 취재를 허용한 행위는 참고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다 라는 결론을 냅니다. 다음 판례로 갈게요. 여기는 이제 또 가족법 관련된 얘기입니다. 왼쪽 판례부터 보겠습니다. 요거는 친생 부인의 소 기간, 제척 기간의 문제였어요. 사실관계는 이렇게 됩니다.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았어요. 근데 애를 낳았는데 이게 조금 크다 보니까 내 애가 아닌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친생 부인의 소를 내 애가 아닙니다. 이렇게 소를 제기를 하려고 법원에 가서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민법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를 하려면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 받아줍니다. 1년이 넘어가지고. 여기 보면 출산도 이때 했고 호족부도 이때 했고, 근데 1년이 지나고 94년 8월에 했죠. 1년이 지나가지고 이 친생 부인의 소를 안 받아줘요. 그래가지고 이 청구인은 이거를 위헌재청을 합니다. 위헌재청 신청을 합니다. 법원에다가 요거 헌법재판소에 올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헌법재판소에 올라왔던 사건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뭐라 그랬냐면, 음,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 너무 적다. 여기 의심을 가지기도 전에 제척기간이 경과한다. 이 말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주변에 조카나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완전 신생아 때는 얼굴 윤곽을 알아보기 어려워요. 그냥 다 쭈글쭈글하게 생겨가지고. 근데 얘가 내 애인지 뭐 나를 뭐 어떻게 닮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슥 커다가 이제 돌이 지나야 이제 나를 닮았다라는 걸 인지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돌이 지나면은 이제 1년이 지나잖아요. 내 애가 아닌 거에 대한 이제 의심과 확신이 딱 드는 시점인데 1년이 지나버려가지고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의심을 가지기도 전에 제척 기간이 경과해서 이 남자의 입장에서는 친자 관계를 부인할 수 있는 기회가 아예 샷다가 내려진다.
그래서 이렇게 내 가족이 아님, 내 친자가 아님을 부인하고자 하는 누려야 될 인격권을 침해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침해를 인정을 해요. 헌법 불합치 결정이었어요. 단순히요. 친생 부인소의 제소기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1년이라는 그 기간이 문제였기 때문에 근데 이걸 당장 없애는 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수정을 해라 라고 해서 법이 이렇게 빨간색처럼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내로 개정이 됩니다. 이렇게 2년 내로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이에요. 이렇게 위헌 판결이 났던 거는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인데 바뀐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에 대해서도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판례가 또 나옵니다. 어김없이 나와요. 여기도 사실관계가 이렇게 됩니다.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낳았는데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여기 2번 빨간색 볼까요? 여기 2005년 11월에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그 남자 자식이 아니에요. 남편 친자식이 아닌 거지. 출생의 비밀이 밝혀집니다. 근데 그러다가 시간이 또 흘러요. 뭐 고민을 열심히 하셨나 보죠? 그러다가 2010년에 3번 보시면 2010년에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를 하는데 각하가 됩니다. 왜? 법에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이라고 돼 있는데 2년 지났다 이거예요. 너 2005년에 알았잖아. 지금 5년이나 지났는데 안 된다. 각하. 이렇게 되자 이 청구인이 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이 또 내 인격권을 침해한다. 그 전에 있던 판례를 따라가면서 이것도 잘못됐다라고 헌법소원을 청구를 합니다. 안 받아줍니다. 이거 헌법재판소가. 야, 사유가 있음을 안 날. 너가 그 문제 상황을 인식을 하고 실질적으로 음, 그냥 가져갈지 아니면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를 할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를 할지를 충분히 결정할 수 있는 시기다. 또한 자녀의 불안정한 지위를 방치하게 하지 않기 위한 기간이기도 하다. 그래서 괜찮다, 침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줄로 요약을 하면요. 친자 아닌 걸 알고 2년이면 충분히 고민하고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 라는 이유로 침해가 아니다,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자, 다음 판례는 선거 출마 후보자 전과 기록 증명서 제출 관련된 헌법 소원입니다. 이 판례는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을 해주신 분들에 대한 선물입니다. 왜냐면 강의 안에는 안 나와 있거든. 이렇게 게릴라로 판례 하나씩을 집어넣을 거예요.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 판례를 보면 네, 메리트가 있겠죠. 자, 그러면 사실관계를 봅시다. 이 청구인은요, 선거 나가려고 후보자를 등록하려고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양반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받은 적이 있어요. 야, 이거 뭐 공직자들이 이거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음주운전을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거야, 공직자들? 어찌되었건. 그래서 이 전과 기록 증명서를 내야 돼요.
공직선거법상 이렇게 정권기록 증명서를 내도록 하고 있는데 요게 의무적으로 내도록 하는 게 나의 그 명예, 인격과 개인정보를 내가 줄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헌법소원을 청구를 합니다. 당연히 헌법재판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안 받아들여 줍니다. 그 근거를 조금 더 예쁘게 써놓으면 이런 거예요. 당신이 공직자가 되고 싶어서 출마를 하는 거잖아. 스스로가 공공의 비판대 위에 올라온 거다. 결국 자신의 정보가 어느 정도 공개되는 걸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나아가 이렇게 선거를 하는 선거권자의 알 권리, 그리고 공정하고 정당한 선거의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따라 공사이익을 비교해 볼 때도 공익이 더 중하게 우월하더라. 따라서 당신의 인격권이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침해 아닙니다. 라고 결론을 내줍니다. 침해 아닌 게 합헌이에요, 여러분들. 침해 5가 위헌이겠죠. 자, 그러면 오른쪽 판례로 가볼까요? 오른쪽 판례는 판례가 이렇게 세 개가 붙어 있는데 그 세트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판례. 청구인은요, 무고 혐의로 기소됐대요. 근데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야, 진짜 나쁜 놈이다, 그죠? 무고 유죄는 쉽지 않은데. 그래서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수용자지. 근데 이 사람이 이 사건 말고도 다른 사건에서의 형사재판이랑 이 사람이 소재기를 한 민사재판이 있었던 거예요. 당연히 요 사실관계 1번에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뭐 사복을 입을 수 있었겠죠. 근데 3번으로 봐봐요. 판결이 확정이 됐어요. 유죄 판결 확정되고 형을 살고 있으니까 미결 수용자가 아니니까 사복 착용이 불허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청구인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거예요. 취지는 당연히 그거겠지. 아니, 다른 별건의 형사재판인데 내가 이거 죄수복 입고 가는 게 맞습니까? 무죄 추정 원칙에 위반되는 거 아닙니까? 이 또한 내 인격을 침해하고요. 판사로 하여금 예단을 하게 해서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도록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미결 수용자 여러분, 결정되지 않은 안일미 결정되지 않은 수용자에게 재소자용 의료를 입게 하는 것은 안 되지. 유죄가 안 났는데 당연히 안 되더라. 고로 침해한다. 인정을 해주고요. 플러스 수용자라 하더라도 너가 A 사건에 있어서 유죄 판결을 받고 지금 교도소를 살고 있더라도 B 사건에 의해서 B 형사재판에 참석을 할 때는 그 B 사건에 있어서만큼은 미결 수용자랑 같은 집이다. 따라서 재소자용, 소위 말하는 죄수복을 입고 재판받게 하는 건 행복주거권을 침해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민사재판은 달라요. 법관이 바보냐? 그리고 재판의 성격이 다른데 너가 죄수복을 입고 있다고 뭐 판사가 저 새끼가 잘못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재소자용 의료를 입고 재판을 받게 해도 공정한 재판을 침해하지는 않는다. 라고 결론을 냅니다. 자, 다음 마지막이에요, 여러분들. 자, 왼쪽. 중대재해 발생 의무보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청구인의 일반 행동 자유권을 침해하느냐? 이런 사건인데요. 사실관계는 그 청구인 회사 직원이 일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사고로. 네, 산업안전보건법상 이 사망사고는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사고인데요. 이 산안법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중대재해가 발생을 하면 그에 대한 개요랑 이제 앞으로의 뭐 재발 방지 계획 같은 거를 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로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안 한 거예요. 이 청구인 사장님은 안 한 거예요. 왜냐면 이 사장님 입장에서는 사망사고였고 중대재해니까 경찰 조사를 충분히 받고 있는데 왜 이걸 또 내가 고용노동부 장관한테 또 보고를 해야 되냐. 그래서 보고를 안 했던 거죠. 그 지연 보고를 늦게 한 거예요. 늦게. 그래서 이렇게 노동부 입장에서는 이 산업법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게 됩니다. 이 과태료를 맞은 사장님은 억울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중대재해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그 발생 경과와 원인 그리고 재발 방지 계획을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하고 안 하면 과태료를 내는 산업법은 문제가 있다. 일반적 행동 자유를 제한한다. 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청구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요, 안 받아주죠, 당연히. 네, 여기서 이 얘기가 나와요. 지금 이렇게 하는 행태, 사장님의 행태를 보면 올바른 건 아니잖아요. 보다 이렇게 재발 방지 계획이라든가 앞으로의 사고 원인 분석 이런 것들이 중요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안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행동하지 않을 자유도 보호를 하는 내용이고 헌법 제10조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은 가치 있는 행동만 보호 영역으로 하는 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건 이렇게 됩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다음에 중요한 건 왜 발생했는지랑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건지 예방할 건지를 수립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이 고용노동부는 이렇게 전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들을 다 정보들을 수집하고 재발 방지 계획을 만들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직접 사고가 발생한 사업자가 너가 알아서 먼저 보고해 라고 의무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 구조적으로다가. 그래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더 크다. 그래서 침해가 아니다. 이 사장님의 일반 행동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합헌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진짜 마지막 판례예요, 여러분들. 내 애기 이름을 원하는 한자로 못 지어 사건입니다. 부부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출생신고를 하고 싶은데 이름이 좀 독특해요. 한자가. 그래서 주민센터에 가서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이제 출생신고를 하려고 한자를 썼어요. 애기 이름을. 근데 지금 요 아버님이 쓰시고자 하는 한자가 이 가족관계 등록법상 이렇게 있는 허용되는 한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됩니다. 이 한자 안 돼요. 그래서 한글로만 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야, 이거를 우리 애 이름을 쓸 수 있는 한자 범위를 이렇게 탁 제한을 해버리면 이렇게 아이의 이름을 지어줄 이 부모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냐, 침해된다 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됩니다. 우리 아까 개명할 자유도 성명권에 포함이 된다고 봤었죠? 여기도 있어요.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 또 헌법 제10조에 의해서 보호받는다. 행복추구권에 의해서 보호받는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자를 범위를 제한해 놓고 있는 게 이 부모의 자녀 이름을 지을 자유를 침해하는지 살펴보자 판단을 해줍니다. 그래서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면, 그래 조금 제한할 수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계속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는 한자의 범위를 계속 늘려 나가고 있다 나름대로 그렇기도 하고, 이렇게 가족관계 등록부상 이렇게 행정 서류상 한글로만 당신 부모들이 원하는 한자로 못 쓸 뿐이지, 또 사적인 영역에서 충분히 그 한자 쓸 수 있다.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 영역에서만 이렇게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아예 원천적으로 그 한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틀어막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심판 대상 조항은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침해 X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근데 이 문제는 앞으로도 좀 지속이 될 만한 내용이에요. 왜냐면 최근의 판례에서도 여기 보시면 26년 판례에서도 유사한 내용으로 헌법소원이 들어왔어요. 이름을, 그 한자를 원하는 대로 쓰지 못했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걸었거든요. 네. 위에서 본 논리랑 같은 논리로 기각이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점은 기각 의견은 5명, 위헌 의견, 침해했다고 본 의견은 4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가 조금 적진 않죠. 위헌 의견이 4명이니까.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좀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경과를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 복습. 성명권에는 개명할 자유, 또 보호 대상이다 라는 거 강의 안에는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쓱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수업은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공부하고 싶으신 방향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는 11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